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35의 도입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2. 미국은 갑질을 멈춰라. 3. 한국 무기의 평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와 인접한 강대국들로 인해 국방력 증강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로 한국을 대면하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적인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의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람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 RPG-83A4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 RPG-83A4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표준격인 미국산 F-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UN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2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2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 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2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최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동맹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어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어떤 경제적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 체력을 기르자는 목적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타국으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미국 자국에겐 매우 이익이며 얼마 전까지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여 높아진 지지율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 IRA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석유 감산을 천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대장국인 사우디가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서 IRA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던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에 사우디에서 한국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소식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부문 2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부당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RA 법안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IRA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관계부처에서 한국산 전기차량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한국 측과 확대 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IRA 통과 직후 미국이 보이던 냉랭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원하던 사우디는 이란 견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우디는 누구보다 미국과 손발을 잘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판매 거부로 시작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은 많이 나지만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장비와 시스템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란보다 강력한 방산 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사우디에겐 미국산 무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디저유가 정책에 앞장서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혁명을 통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권은 슬슬 사우디를 손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2년 전 30달러 수준에 비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곡물 가격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유통물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유가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편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던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하여 물가를 낮추자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유를 감산하여 국제유가를 높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는 사우디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국입니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을 가득 끌어온 미국에게 고유가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도 심각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마저 완전히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미국이 수입한 해외 제품들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강달러 장세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5% 내지 10%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고 그만큼 외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면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정권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와 환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여의치 않자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으로 투자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곳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신축하기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일렉트론 TEL 그리고 랩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용 리튬 메탈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R&D 센터를 신축하고 보그워너 그룹은 전기차 구동 모터 연구 개발을 위해 한국의 센터를 신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해도 한국에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 감축법을 신설하며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며 미국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의 신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감산을 주도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노리는 사우디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유가 상승을 주도해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올해 4월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투자회사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사위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었으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별다른 운용 실적이 없는 투자회사로 알려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면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자국을 지킬 방산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천명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이를 방어할 요격무기 구매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우디에선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4대나 배치하면서 16조 원을 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를 전면 철수하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체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우디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 대공미사일을 1조 원어치 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제공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그 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 등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풍과 한국 무기 성능의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A2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활약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A2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A2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A2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현역으로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A2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장치와 추가 반응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A2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야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다 제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를 운용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EH7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의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G0002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되고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 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 때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흑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의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